그러면은 바로 이제 오늘 준비했던 서술형 25점짜리 6문제, 예, 그걸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도록, 예,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. 예,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예,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위지수 문제. 지난번에도 아마 지위지수에 대해서 아마 한번 했을 거예요. 그때 문제가, 그때 문제가 지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었던가? 예, 그때 하여튼 아마 지위지수에 대한 아마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이번에는 지위지수 중에서도 지위를 판정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지위지수에 대한 방법, 그 중에서도 이제 지위지수에 대한 자료를 해석을 하고 사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는데, 아마 그때 제가 지위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위지수 자료의 해석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, 이 부분도 눈여겨 좀 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문제는 102회 문제 때 한번 출제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. 그러면은 먼저 이제 먼저 답안 전개를 한다면은 지위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. 지위의 개요, 지위란 무엇이냐? 첫 번째, 임지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지위다. 그런데 이러한 지위는, 두 번째, 일반적으로 지위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항으로는 지위를 이제 결정하는 인자가 있습니다. 지위를 결정하는 인자가 있는데, 그 인자에는 대략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. 뭐 토양이라든지 지형, 그 다음에 입지, 그 다음에 기타 환경 인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. 이 부분도 지위를 결정하는 인자에 대해서도 약수령 10점짜리 형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는, 예, 이 부분도 꼭 4가지 기억을 하시고, 예, 시험에 준비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지위의 개요를 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, 역시 지위를 그러면은 판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,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. 먼저 첫 번째,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, 그 다음 두 번째, 지표식물에 의한 방법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인자에 의한 방법. 예,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은 크게 먼저 지위지수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지위지수에 대한 분류표라든지 곡선도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인목을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. 먼저 첫 번째가 지위지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지위지수에 대한 의미, 먼저 첫 번째, 보통 이제 우리 산림 경영에서는 지위를 우세목의 수고로부터 추정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일정 기준 임량에서의 우세목의 수고. 그 다음 세 번째, 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임지의 생산 능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. 이것이 지위지수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러한 지위 지수에 대한 분류표라든지, 그 다음에 곡선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.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, 동형법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, 그 다음에 이형법에 의한 방법. 예,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동형법에 의한 방법에는
어떠한 그 방법이냐. 보통 이제 우리가 임령에 따른 수고 곡선식을 유도를 할 때, 이러한 지위지수를 직접 식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지위지수 분류곡선을 유도하는 방법. 이것이 동형법에 의한 방법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형법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. 이형법에 의한 방법은 첫 번째, 우선 특징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, 지위에 따라서 그 형태가 상이한 것이 있고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준 임령에 대해서 추정한 수고가 지위지수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. 이것이 이형법에 의한 방법으로서 간략하게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이러한 대표 임목의 선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. 대표 임목의 선발 기준. 첫 번째로는 우선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임목이 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장이 왕성하고, 그 다음에 임관의 상층부에 충분한 수관을 갖는 임목을 선발한다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릴 때 생장이 저조하였거나 피압된 흔적이 있는 임목은 제외한다라는 것. 이게 지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 임목을 선발을 할 때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된다라는 것. 예,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이제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을 이제 설명이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위지수 자료에 대한 해석과 사용에 있어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, 보통 이제 우리가 지위지수를 이제 비교할 때 각 지수는 어느 임령에 기초를 두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. 그러니까는 첫 번째 토대가 기초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니까는 첫 번째로는 같은 수종이라도 기준 임령이 다른 경우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지위지수만을 가지고서 어디가 지위가 좋다라든지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.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초를 어디 부분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는 어느 한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.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임령 10년생일 때 대략적으로 지위지수가 5가 있다 라고 할 때 단순한 수치관계에서 다른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로 변환될 수 없다. 이 말은 임령이 10년생일 때 지위지수가 5인 경우인데, 그럼 단순하게 수치관계에 따라서 20년이면은 단순하게 임령이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. 따라서 2배 늘어나는 것만큼 지위지수도 아까 5라고 했죠. 5에서 1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.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.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각 수종에 따라서,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수종에 대한 비슷한 지위지수는 절대적이든 또는 상대적이든 임지 생산력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점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나무 인분이 있고 참나무 인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, 소나무 인분도 지위지수가 15였고 참나무 인분도 지위지수가 15였어요. 그런데 단순히 이 지위지수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이 인분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. 예, 이 부분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예, 그런 게 있을 것이고,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는 어느 한 인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한 임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 추정한 지위지수는 또 서로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. 그러니까는 어느 한 대표 임목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20년생일 때, 10년생일 때 인분에 대해서 지위지수를 측정하는 거하고, 그 다음에 한 30년생일 때 인분에 대해서 지위지수를 측정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.
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는 원인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 보통 특히 처녀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어릴 때 피압된 인목의 경우에 상당한 과소 추정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.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렇겠죠. 만약에 뭐 10년생부터 뭐 꾸준히 조사를 했으면은 아마 이게 그 대표 인목이 뭐 피압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사실 뭐 중간에 뭐 속가배기도 좀 해주고 그러다가 한 30년생, 40년생 정도 평균 임명이 그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이 대표 인목이 사실 그 어릴 때 유령일 때 이게 과거에 피압이 됐었는지 아니면은 꾸준히 그 자기가 그 생육하는 독보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쭉 자랐는지 그걸 사실 그 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대표 인목을 40년생일 때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과거에 피압된 경우가 있었다.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경우까지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과소 추정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.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시간의 그 경과에 따른 그 지위급의 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시간에 따라서 이건 다양하게 뭐 그 주 임목도 있는데 뭐 밑에 그 보조 그 하층 임목이라든지 그 외에 뭐 중간층의 뭐 임목이라든지 그런 임목들이 뭐 계속 그 순환을 하면서 뭐 고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생육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지위급 자체가 뭐 그러니까는 뭐 양분도에 따른 뭐 변화라든지 이런 그 변화 상태에 따라서 그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.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는 미세 입지상의 인분에 대해서는 지위 곡선에 의한 그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관습적인 임령, 수고 곡선의 조제를 위한 표본이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. 예, 이것이 총 그 네 가지 원인으로서 적어주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 이제 사례 부분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, 이제 사례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산림조사의 경우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먼저 첫 번째, 우리가 보통 그 산림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임령 대비해서 수고 상태를 그 경험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상중하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. 아니면은 뭐 특히 뭐 인공님 같은 경우에는 임령까지도 충분히 그 산정이 파악이 가능한데 그 뭐지 천연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일이 우리가 임령 그 측정하는 그거 이름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. 하여튼 그 임령을 그 측정하지 그렇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임령을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명확하게 사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그냥 상중하로서 거의 대부분 다 중이라고 아마 다 표시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수고가 굉장히 좀 생장추로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산림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균 경급 대비로 해서 과도하게 수고가 높다. 그러면은 지위를 그냥 상으로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수고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하로서 표현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중으로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앞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천연님에 있어서는 사실 그 과거에 그 피압 상태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를 그 절대적인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. 이게 그 지위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 좀 애로사항으로 적용한다라는 것. 이거를 저는 그 사례로서 적어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그 첫 번째 사례로서 이제 지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지위라는 것이 그 산림 경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위 상태에 따른 인목의 생장도를 이제 반영을 해서 수학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그 우리가 그 산림 그 경영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기준 벌기령에 의해서
그 공사유림이라든지 그 국유림에 따라서 현재 그 산림을 그 목재를 이제 수확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법령 안에 보면 이 내용도 있거든요. 그 한 인분 내에서 평균 24cm 이상인 그 인목이 50% 이상 분포하는 경우에는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그 명시사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 그 인허가를 잘 내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오로지 그냥 벌기령에 따라서만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, 이런 그 시스템이 계속 지금 몇 년, 여러 수십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목재 작업률 향상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산주들에 대한 그 소득 증대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그 재고를 해보고 복귀를 하고,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,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인허가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그 체계를 한 번쯤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그 제가 그 준비해온 그 설명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그 작성해 오신 거. 우선 첫 번째, 지위지수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주시면서 지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지위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지 생산 능력을 그 판정하는 방법, 그 세 가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그 지위지수를 이제 판정하는 방법으로서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을 그 설명해 주셨고요. 거기에 따라서 우세목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예시까지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기울여 주시면서 그 이제 사례로서 간략하게 그 언급을 해 주셨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뭐 지표식물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환경인자에 의한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,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제 저랑 좀 견해가 다른 게, 저 같은 경우에는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. 이 그냥 지표식물에 의한 방법과 환경인자에 의한 방법은 단지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저는 언급을 해줬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채점 간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어디서 채점을 그 비중을 높게 할지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일단 지위지수 자료 해석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위지수에 의한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을 했던 그 지위지수에 대한 의미라든지, 그 다음에 그 지위지수 그 분류표를 작성한다든지 곡선도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, 그 다음에 대표 인목을 그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쪽으로 저는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었어요.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 채점관한테 어필을 한번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와서 지위지수 자료의 해석과 그 사용상에 있어서 그 유의사항으로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네 가지로서 언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마 그 제가 언급했던 그 사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위지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그 고찰로 봤을 때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른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간략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 드린 거고,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좀 깊이 있는 그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다양한 그 산림 그 앞으로의 기술사로서의 그런 그 의견이라든지 고찰적인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림 기술사로서의 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언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저한테 뭐 메일을 추가로 뭐 보내주시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. 전에 메일을 보니까는 다른 분도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던데 자기도 답안을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줄 테니까는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메일 받았는데 오늘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게 오늘 첫 번째 문제 지위지수에 대한
문제로서의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.